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 아리랑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런 전란을 겪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은 전 세계인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세운 나라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 중에 거의 대표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인정을 받고 있죠. BTS가 전 세계에 가장 인기를 받고 있고, 또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 오렌지 카운티에 오신 여러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조국 모국에 대해서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제 한국인의 긍지를 가지고 어깨에 힘을 좀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광해문이라든지 또 남산 이 주변의 한옥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옛날 정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나무처럼 항상 사계절 푸르른 그런 기상을, 남산 위의 저 소나무처럼 우리 그 기상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특히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이런 아리랑 축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한을 사귀면서 전 세계에 이렇게 한인들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그런 긍지심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인, 세계 속의 아리랑, 세계의 약소국가들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리랑 희망의 축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열심히 자주 모여가지고 이 아리랑 축제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주 한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특히 가장 어려웠을 때에 1902년도 12월 달에 인천에서 약 102명이 출발을 해가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102명이 도착을 했죠. 그 당시에 102명은 어떻게 보면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에, 그 당시에 한인들이라는 것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좀 이제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좀 더 잘 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갔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사탕수수 밭에 일하는 것은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질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수천 명으로 늘어나고 수만 명이 이제 하와이를 거쳐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와 또 그 외에 LA 또는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약 263만 이제 재미교포가 되죠. 결국 미주 한인들인데, 역사가 120주년이 되었습니다. 120주년이 되었는데, 작년에서부터 LA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주 한인의 날을 본국에 있는 사람들과 좀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올해 120주년 미주 한인 날 LA 행사에 제가 기획총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는 아리랑 한인 축제는 LA 이제 아래쪽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거기는 한국인이 이제 한 30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고, 약간 안정적으로 부촌이라고 소문나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특색이 한인들의 아리랑 축제 속에서는 여러 가지 한국 문화, 그리고 또 한국 토산품, 또 한복이라든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미주 사회에서 한인들의 가게, 영업하는, 사업하는 이런 것들을 다 부스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인들의 어떤 장터 분위기, 그게 이제 지금 올해 39회째인데 쭉 되어 오다가 중간에 좀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것을 맡아온 정철성 그 회장이라는 분이 그 한민족과 아시안 쪽에 대한 그 애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한인들이,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모습도 같이 좀 보여주자. 이렇다 보니까 그 월남, 그러니까 베트남인들도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그러면은 다른 약소민족이 이민 온 사람들이 이게 공통적인 그 동변상련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 그 한인 축제라고 처음 출발했지만은, 한인 축제는 LA도 있으니까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아리랑 축제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그 아시안족,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이런 그 다민족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리랑 축제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이런 것을 본국이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너무 못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화의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 같은 것이 좀 정리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는 그야말로 백이 민족인 동시에 평화를 사랑하고 외침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참 순수한 문화를 지켜온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흩어져 있는 그 우리 한국 교민들이 좀 이렇게 자주 만나고 뭉쳐가지고 민족적인 정체성 회복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공한 사람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LA에서 할 때는 미주에서 성공한 16인 위인전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여기는 주로 이제 상인들 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전 준비를 못했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았는데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이번에 이제 여러 명이 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또 이번에 이제 장경동 목사님 같은 그런 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본국에는 한국인과 또 특히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에 가장 많이 가 있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속의 한민족이 앞으로는 세계를 이끄는 한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럼 참여하겠다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뭐 공동 대회장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큰 역할은 없고 그저 처음이지만은 본국에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전공한 것도 있고 또 직업도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으로 저는 뇌과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부에서부터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저희 딸아이가 뇌성마비였기 때문에 사실은 뇌를 연구한 건 40년이 넘지만은 이 뇌과학 자체가 90년부터 이제 좀 발전을 하다가 2000년을 거쳐오는데 2000년대에는 거의 유전자 DNA 염기서열 이쪽으로 연구가 많이 갔다가 이제 다시 2010년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 2010년 이후에 뇌과학이 제대로 연구가 됐고 그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의 브레인 이니셔티브 그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뇌과학을 이제 집대성했죠. 그런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인 저희 딸아이 때문에 일찌감치 뇌에 대해서 개인적인 연구를 쭉 해왔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학부에서 뇌과학을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쭉 하다가 이제 보면은 다행히 박문호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뇌과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미리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통해 가지고 1단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제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강봉균 교수가 우리나라로서는 뇌과학에서는 1인자죠. 그래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노벨 수상자인 에릭 캔델의 연구소에서까지 있었기 때문에 뇌과학의 우리나라의 모든 책이나 번역이나 이쪽은 강봉근 교수가 다 주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지도로 제가 논문을 쓰게 됐고, 그리고 다행히 또 이제 세계적으로 뇌를 연구하는 데는 이제 그 MRI라 그러죠. 뇌 영상 촬영 기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계적인 거의 최고의 권위자인 이제 조장희 박사님이 이제 UCLA에 있을 때에 페트를 발명한 분이죠.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이스트에서 와서 이제 MRI 이쪽을 이제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이 개인적인 사사를 받다시피 연구원으로서 계속 지금 한국에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동기 자체가 우리 딸아이의 뇌성 마비를 극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인류의 과학에는 뭐 심리학, 교육학, 의학 다 있는데, 사실은 모든 학문의 뿌리가 뇌에서부터 시작됐고, 그것을 규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뇌과학. 보통은 이제 신경과학이라고 쓰는데 지금은 뇌과학이라는 용어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집대성된 이 뇌과학, 이것을 또 본의 아니게 뭐 30-40년 동안 뇌에 대해서 뭐 해부에서부터 뭐 회로부터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경험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남은 과학, 이 뇌과학, 이것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람도 있고 상당히 이제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지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는데 저도 이제 부스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뇌과학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뇌과학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리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뇌과학을 알리는 그런 일에 좀 이렇게 뭐 제가 소신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뇌과학은 기초과학으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이것을 교육학이나 또 의학이나 또 그 외에 공학으로는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활용되어 있는데, 이 특히 교육 분야와 또 의학 분야에 이게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전혀 활용이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한다 그래도 한꺼번에 뭐 몇천 명씩 그런 강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유튜브 어떤 거는 뭐 1000명 이상씩 많이 듣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퍼져나갔는데, 모든 학문이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앞서 기여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이제 박문호 교수가 10몇 년 전서부터 강의를 하셨으니까 그분의 강의를 보면은 어떤 거는 몇십만 부씩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연과학자로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초과학적으로만 다루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하는 점에서 발달장애한테도 이제 프로그램 적용하고 교육학에도 적용하는데, 교육학에 적용했을 때에 교육의 질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학을 전공한 분들, 교육학을 전공한 분들 중에서 영재 프로그램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경험 위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뇌과학을 근거로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상당히 좀 희망적인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뭐 핵심적인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억이지 않습니까? 기억은 반복해서 들으면 됩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거기 이제 두 가지를 나누죠.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외워지는 거죠.
외워지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냥 외워지는 건 아니고 뇌에서는 시냅스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외우는 건, 어렸을 때 외우는 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반복한 운동, 반복한 연습은 이제 절차기억이라 그래가지고, 그 스포츠맨들은 그게 되죠. 그래서 기술 같은 거 계속 연습을 하고, 자전거 타는 것도 한번 하고, 피아노 치는 것도 연습을 해 놓으면은 절차기억이라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안 잊어버리죠. 장기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기억, 지식기억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대한 기억.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뇌는 경험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경험, 기대적 가소성. 경험을, 좋은 경험을 하면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뇌는 점점 발달한다라는 것이 있고, 발달 장애나 중간에 중도에 여러 가지 손상을 입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이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험 의존적, 역시 경험에 의존해야 또 변한다. 그런데 경험 의존적 가손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사실을 봤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경험이 삶에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 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하고 같이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뇌과학은 뭐 그 마지막 과학이면서 최고의 과학이죠. 이 이상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대학원도 몇 군데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닥터 브레인이라든지 또 뇌과학 관련된 강의, 재밌는 강의 여러분들이 있죠. 뭐 김대수 교수도 있고, 또 박문호 교수가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제일 쉽게 대화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들으면은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을 이렇게 자기가 숲을 좋아하는데 자기 혼자 다니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길이 하나 생기잖아요. 동물들도 그런 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친한 친구랑 같이 다니면 그 길이 넓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 클럽 회원과 함께 걸으면 더 그랬죠. 그러다가는 말을 타고 간다든지 마차를 타고 간다든지 길이 점점 넓어지죠. 나중에 자동차가 다니게 되고, 그렇듯이 나중에는 결국은 고속도로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검색이 즉시 떠오르잖아요. 근데 배운 지식을 검색을 자주 안 하고 그걸 활용을 자주 안 하면은 그 기억을 되살리려면 굉장히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뇌는 열심히 하면, 기술 분야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화학적인 작용이 돼 가지고 그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하고 지나가고 조금씩 하면 뿌리를 못 내면, 흔히 뿌리를 못 내린다 그러잖아요. 뿌리를 못 내는 거는 그건 악순환이죠. 그런데 깊숙이 집중해 가지고 깊숙이 뭐 4시간 정도 몰입 정도 되면은 보통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보통의 경점은 2시간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과학을 하거나 흥미가 있거나 이런 경우, 이번에 뭐 신유빈 이런 탁구 선수 이런 사람들 보니까 4시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뇌과학 뭐 하면 기본적으로 앉았다가 고개 들면 4시간 지나가 버려요. 그 정도 되면은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은 그 분야는 뇌가 항상 검색해도 그대로 탁탁탁 나올 정도로 되죠. 그래서 닥터 브레인 같은 거를 계속 들으면은 뭐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신의 뇌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바로 생활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미래에 관한 것이고, 자신의 가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그야말로 유익한 그런 첨단 지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신지식인이다 맞습니다. 그 신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닥터 브레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